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내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생생한데요. 수업료 부담 덜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니까 놓치면 안 되겠죠.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가 지난해 11월에 전격 타결이 됐습니다. 이제 국회 비준이 남았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서두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이게 좀 미뤄지더라도 미진한 부분을 채우고 가는 게 맞을까요? 개방이 불가피한 시대입니다. 한중 FTA 득과 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끝났나요? 오늘은 연이틀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6.87포인트, 0.34% 하락해서 2009.4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0.92포인트, 0.13% 상승해서 688.78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피 거래소에서는 2천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반면에 국내 개인은 147억 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9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규모에 비해서는 시장이 잘 막아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 2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인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각각 6억 원, 142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은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재미없어서 그런가요? 연구원님의 목소리가 더 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닌가요? 예, 오늘 시장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최근에는 좀 방향을 잃은 듯한 모습도 함께 연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 시장의 동향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선방을 했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유럽 증시 1% 이상 한 1.4%씩 하락을 했고요. 네. 미국 증시는 잘 올랐죠. 마감을 했지만,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 다우지수 기준으로는 10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등 이 글로벌 국가 간의 분쟁 그리고 지금 대테러 위협 등 이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불안정한데 이거에 비해서는 국내 시장은 잘 막아내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으니까 네. 오늘 장은 재미없었지만 그렇게 결과적으로 뜯어다 보면 나쁜 건 아니었다 이렇게 총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이현영 비현영이라고 하나요? 요즘 시장 장세를 보면은 어떤 때는 이 올라야지 될 때 안 오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오늘 그래도 시장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진 않은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영향을 준 업종이나 종목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종목 중에서는 좀 눈에 띄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단연 SK 하이닉스일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3만 원이 지지선이야. 3만 원이 하향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점이 3,050원까지 하락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오늘은 5.63% 상승해서 30,9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한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바닥이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의 부진을 오늘 하루로서 좀 말끔히 씻어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베스트 퍼포머로는 하이닉스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또 어떤 이유로 올랐나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특별한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하향 산업이다. 이제 위축되는 산업이다. 이런 전반적인 시각이 네. 많았는데요. 오늘 LG 디스플레이 5.73% 상승해서 24,900원에 마감을 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오늘 전반적으로 그룹주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느냐라고 따진다면은 뭐 단연코 LG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를 꼽게 되는 이유는 전기 자동차에 LG 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LG 화학 등 이 기업 주력사들이 전기 자동차에 좀 많이 활발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최근 LG 주가를 끌어올리는 영향을 줬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오르긴 했지만 오늘의 그룹주 상으로 보게 되면 LG 그룹주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총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테마는 계속 갈까요? 글쎄 아무래도 이 환경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가장 주력된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 둘 네. 중에 하나로 놓고 보는데 우리는 하이브리드보다는 전기차에 조금 더 기업들이 공을 들이고 있으니까 전기차 관련된 테마는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이나 뭐 나머지 남은 날들, 뭐 이번 주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걸로 보시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재미없는 이야기 한다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은 이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으로 목요일, 금요일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 재료가 좀 많이 부진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건데 재미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주저앉거나 변동세 커질 가능성도 지극히 낮다라고 네. 보여지니까 시장은 좀 대외 재미는 없다. 하지만 변동세 커지도 않을 거다. 뭐 이런 것들에서 보게 되면은 네. 여전히 최근에 이슈로 몰려있던 전기자동차 관련된 업종,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언제나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예,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봅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나온 얘기인가요? 무역의 날 관련해서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올해 1조 달러가 달성이 어렵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음, 이 무역의 날은 이제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인데요. 네. 정확하게는 다음 주가 12월 7일에 올해 무역의 날 행사를 하는데, 무역의 날 유래를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1964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수출 1억 달러를 기록을 한 걸 예. 기념해서 11월 30일을 이제 날을 잡았었습니다. 요 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을 해서 계속 기념식을 하다가 1987년에 수입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름만 네. 무역의 날로 이렇게 바꿨는데 12월 5일로 2011년에 바꿉니다. 다시 날짜를. 이때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그러니까 64년하고 비교하면 10,000배가 커진 거죠. 네. 이렇게 바뀐 걸 기념을 해서 12월 5일을 그 이후로 계속 기념을 하게 됩니다. 매년 1조 달러를 이후에 계속 돌파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무역의 날이 12월 7일인데 이거는 12월 5일이 이제 토요일이니까 날을 이제 늦춰서 당연히 12월 7일 월요일 날 행사를 하는 거고요. 네. 올해도 이제 1조 달러를 돌파를 하는 걸 기념으로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통계를 가만히 보니 1조 달러는 돌파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출은 어떻고 수입은 어떤가요? 관세청이 이제 1월부터 11월 20일까지 숫자들을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수출이 4,676억 200만 달러, 수입은 3,921억 9천만 달러. 이걸 더하면 무역 규모가 8,597억 9,200만 달러. 네. 합니다. 연말까지 가도 1조 달러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전망입니다. 이 수출은 작년에 비해서 7.6% 정도 감소를 했고 수입은 16.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 무역 규모 전체가 1조 981억 달러였거든요. 네. 이거에 비해서 수출 7%, 수입
수입 16% 빠졌으면 12월에 뭐 아주 대단하게 뭔가 크게 반등을 하지 않는 한 1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1년에 1조 달러를 달성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내리막이기는 했죠. 내리막 오르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 2011년이 1조 796억 달러, 예. 2012년이 1조 2천억 달러, 네. 그다음에 2013년은 1조 715억 달러, 그리고 2014년이 1조 981억 달러. 그리고 1조는 다 넘었는데 그 뒷자리가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이런 걸 걸쳤고요. 이런 올해는 이 수출 수입이 다 빠지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행사장에서도 분위기가 침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작년까지는 뭐 축하한다, 뭐 네. 이렇게 상도 주고 뭐 이런 행사였는데 뭐 이런 상 같은 거야 당연히 있겠지만 좀 슬로건이 좀 축하 이런 쪽보다는 뭐 제도약을 하자, 앞으로 미래를 잘 보자 이런 쪽으로 조금 슬로건을 바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는 수출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연말 다가오면서 국책연구원, 민간연구원 이제 바쁘죠. 계속들 예. 전망들 내놓을 텐데요. 네. 산업연구원이 오늘 201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 수출은 내년에 2.1%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GDP 증가는 3.0% 정도 올해보다는 좀 나아지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 같은 게 좀 진정이 되고 세계 교역이 회복이 되고 뭐 이런 그런 영향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좀 보면 수출액은 올해보다 2.1% 증가한 5,436억 달러, 수입은 3.0% 증가한 4,575억 달러. 네. 이거를 더하면 1조가 살짝 넘습니다. 그러네요. 1조 달러는 다시 돌파할 수 있다. 약간 낙관적인 전망을 내는 것 같습니다. 요 숫자들 이제 수출 수입을 빼면 무역 수지가 861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해서 무역 수지도 계속 좀 좋겠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하고 있고요. GDP는 말씀드린 것처럼 3.0%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수출 외에도 내수도 좀 좋을 것 같고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니까 아주 크게 오르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산업별로는 전망이 어떤가요? 산업별 전망도 재미가 있는데요. 이제 네. 내년이 브라질 올림픽이 있는 해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런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예. TV가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대형 TV 또 요새 화질이 좋은 텔레비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올림픽 특수에 힘입어서 이 TV 판매량이 좀 6.3% 정도 가전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자동차나 친환경 기계 이런 쪽도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일반 기계도 한 4.0% 정도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휴대폰 부품 또 SSD라고 하는데요.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 저장 장치 네. 이런 것들도 한 2.9% 정도 성장을 예상을 했습니다. 석유화학 분야 이게 유가 하락은 계속 좀 유가가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이나 정유 부문은 조금 부진하긴 할 건데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철강하고 조선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철강은 중국의 저성장이라든가 중국의 공급 과잉 이슈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될 거기 때문에 3.9% 정도 감소, 조선업은 4.9% 감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좀 강한 부분이잖아요. 여기도 약간의 부진이 예상이 되는데 뭐 큰 예. 폭은 아닙니다. 반도체는 디램 가격이 좀 하락하기 때문에 0.8%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1.8% 정도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다지 그렇게 밝진 않네요. 그래도 어쨌건 올해보단 나아질 것이다 이런 낙관이 들어가니까 기대를 조금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금이 단배세 인상 이후에 이제 세수 진도율은 높다, 잘 거치고 있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체납액이 3조 7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 숫자들 보면 항상 열도 받고 화도 나고 그러는데요. 누가 안 내는 건가요? 또 돈 버시는 분들이 안 내서 더 열을 받게 하는 거죠. 네.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2,226명의 인적사항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실명, 주소 이런 것까지 공개를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는데요. 이 2,226명이 체납한 신규로 이렇게 적발된 체납액이 3조 7,832억 원, 1인당 평균 17억 원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몇몇 이 실명을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으니까 네. 말씀을 좀 드리면 항공기 부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블루니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박기성 씨라는 전 대표가 법인세 276억 원을 체납을 해서 당당하게 불명예스러운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 방산비리 문제로 좀 이미 기소되신 그런 분이라고 네. 하고요.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신성엽 씨라는 분이 225억 원, 또 대동인삼이라는 영농조합의 전 대표인 김용태 씨라는 분이 219억 원, 하여간 숫자가 몇백억 단위여서 좀 체감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금액을 체납을 했고요. 법인 중에는 CNH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네. 49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서 불명예스러운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가 나오나요? 이유는 각자 다 다르죠. 네. 재산이 없다, 사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할 텐데. 근데 법인이 망한 법인도 아닐 테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납득이 안 되죠. 이게 이렇게 세금이 체납했다는 거는 그만큼의 소득이 있었다는 건데, 그 소득을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거는 좀 유리지갑인 저희 월급쟁이들로서는 더 열받는 그런 일입니다. 어제 저는 이제 미국에 가시려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미국 국세청도 세금을 걷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요. 서류 같은 것들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 서류만 봐서 안 되는데 우리도 이 고액 체납자들이 각종 수법으로 숨겨놓은 것들 찾아내는 또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말씀드린 3조 7천억 원은 이 세금 체납액을 밝힌 거고요. 올해 들어서 국세청이 이 체납했던 거를 이제 환수한 그런 규모는 3분기까지 2조 3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요 금액을 찾으면서 이렇게 수법들을 봤더니 아주 좀 황당하면서 웃긴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가마솥 아궁이 속에다가 불타고 남은 이 잿더미 속에다가 돈을 이렇게 현금을 가방채로 이렇게 넣어두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요. 태우면 어떡하려고 또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태운 흔적만 남겨놓고 예. 몰래 숨겨놓는 그런 거겠죠. 또 외국 법인을 만들어서 외국에다가 호화주택을 그렇게 사놓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타인 명의의 미등록 사업장에다가 고가의 예술품을 숨겨놓던가, 네. 골프장 클럽하우스 금고 속에 돈을 이렇게 몰래 이렇게 넣어뒀던 것들이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못 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으면 이런 분들은 내야죠. 있는 돈을 숨겨 넣어가면서 안 내시는 거는 정말 그러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은닉한 재산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최고 20억 원이라고 합니다. 오. 혹시 주변에 세금 체납하시는 분 소식이 있다면 예, 리니언 씨 같은 게 있다면 네. 고액 상습 체납자들도 좀 각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본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다. 다이나믹한 주행 감각 올류 투싼, 강인한 외관과 편안한 승차감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여유 맥스 크루즈. 선택의 이유는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과 접수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등록금 정말 많죠. 이 고민 많은 대학생들에게 귀가 뜨일 소식입니다. 아마 많이들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아직 진학할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신입생들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 문의부터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부에서는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를 조목조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풍성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께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네모메이수 한 박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준비가 돼 있고요. 주식회사 이밥차에서 쓰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2016 가계북도 드립니다.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바로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윤경의 생생경제입니다. 예, 이번 인터뷰 듣고 좀 살맛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네요. 오늘 첫 번째 생생 인터뷰고요. 국가장학금 신청 미리 확인해야 할 것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가 어제 시작이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홍성준 국가장학지원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국가장학금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예, 예. 언제까지인가요? 예, 어제부터 국가장이 신청됐는데요. 이번 신청은 16년도 1학기 1차 신청으로 예. 11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23일간 진행됩니다. 12월 16일까지요? 예, 예. 서둘러야겠네요. 그 이후가 되면 안 될 테니까요. 예. 이 신청 자격이 가장 궁금한데 예. 자격 조건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예, 자격 조건은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 뭐 이런 구분 없이요. 모두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학기부터는 이제 재학생 1차 신청 원칙이라고 해서요. 반드시 재학생인 경우에는 1차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인 경우에는 내년도 2월 25일부터 3월 10일부터 시작된 2차 신청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신입생 같은 경우에 지금 막 수능 보고요. 예, 예. 입학할 학교가 안 정해진 학생들도 있잖아요. 이때도 예.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물론 가능합니다. 예비 대학생도 소속 학교 미정으로 예.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에는 이제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 감면 혜택을 받아가지고 등록금 부담 마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지원한 학교에서 떨어지거나 할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의 학생이 받는 식으로 되나요? 다음 순위는 아니고요. 예. 그 학교가 이제 떨어졌으면 딴 학교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 학교에서 최종 마지막으로 해서 신청을 해도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게 지원 가능한 장학금의 종류가 있나요? 예. 저희 국가장학금은 기본적으로 1유형, 2유형, 다자녀, 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예. 그래서 1유형은 저희가 소득 연계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소득 분위별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에 의해서 차등 지급되는 장학금이고요. 2유형 같은 경우는 대학 자체 기준으로 뭐 성적이나 소득분 이런 기준은 없고 대학 자율에 따라서 지급되는 장학금이 있고 그리고 다자녀 그러니까 셋째 아이 이상인 사람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1유형하고 동일하고요. 추가적으로 만 22세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셋째 자녀여야지 되는 건가요? 셋째 예. 자녀까지 있는 집의 첫째가 아니라. 첫째는 아니고요. 셋째 아이 그래요? 이상부터 예. 그러니까 셋째, 넷째, 다섯째부터 이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출산 예. 장려하고 뭐 이렇게 가계부담 경감 차원에서 14년도부터 시행돼서 단계적으로 올해부터 1학년, 2학년 했고요. 내년에는 3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우리 가계의 소득이 예. 어느 정도 분위에 있느냐, 예. 수준이냐, 이건 어떻게 확인하죠?
저희가 이제 소득 분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요, 그 가구원에 재산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재산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 국가장학금 신청한 경우는 이제 공인 인증서를 통한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마음대로 이제 함부로 이제 가구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구원이 이제 해외 처리나 고령 등 사유로 인해서 공인인증서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말했지만 15년도에 신청한 경우 신청을 해서 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하고 그리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확인은 가능한 건가요? 예. 저희가 행정 정보가 연계돼 있어가지고요. 예. 불일치한 경우는 다시 저희가 다시 동의를 받고 하는 절차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올해 보면은 이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좀 살펴보고 장학금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하셨는데요. 네. 저희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 8월 달에 이제 평가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보시면 그 평가 결과 D2 등급을 받은 대학의 신입생인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6년도에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인 경우는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인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네. 지원 대학 결정할 때 반드시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대학 네.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 가는 대학 리스트가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참고하시고 이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검색창에다가 학교를 넣으면은 예.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지원 가능 대학이라고 해서요. 거기에서 이제 되는 대학이 나와 있으면 그 대학은 리스트에 나와 있으면 지원하는 대학입니다. 이번에 빠지게 되는 대학이 꽤 많은가요? 그렇게 많진 않나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 신청 자격 조건이 된다. 그러면 이제 서류도 준비를 하고 신청을 해야 될 텐데 예. 어떤 서류 준비하고 또 신청할 때 필요한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저희는 일단 우선 필수 서류로는요.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네. 그 가구원 재산 조사를 위해서 가구원이 몇 명인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서류가 필요하고 선택 서류로는 특이하게 자기가 기초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인 경우는 선택 서류를 추가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행정기관 간 전산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 수는요. 예. 연간으로 보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연간 저희가 한 122만 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예. 그래서 연간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120만 선에서 이제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 비슷한 수준이 되네요. 늘어날 수도 있고 크게 이제 변동은 없을 것 같아서요. 예. 재원은요? 재원은 늘어났나요? 재원은 늘어났습니다. 네. 재원은 늘어나서 1인당 장학금 수혜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신청자들 경쟁률도 꽤 높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 조건에 충족만 하면 저희가 경쟁률에 상관없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류형 장학금 경우는 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80점인 경우 예. 그런 경우는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은 무조건 다 지원을 합니다. 그게 10만 명이 됐든 20만 명이 됐든 다 지원을 합니다. 네. 신청자들이 또 주의해야 되는데 이건 말씀을 못 하셨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사항이라서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예. 작년과 달리 올해 이제 재학생이
반드시 1차 신청을 해야 합니다. 1차 신청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2차에는 신청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는 저희 취지가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 감면을 높여가지고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경감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좋은 취지에서 한 거니까 꼭 네. 재학생인 경우는 1차에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생은 1차에 꼭 해달라. 예. 예. 많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홍성준 국가장학지원팀장이었습니다. 미래가 궁금해? 스마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IT 뉴스. 스마트 IT 뉴스 시간입니다. 한경닷컴의 김민성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네. 예, 카카오의 이서구 전 대표가 중앙일보로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파격적인, 업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발탁 인사였었습니다. 예. 네네. 어떻게 된 건가요? 언론계에 계셨던 분들은 이미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한 달 전부터 이게 소위 정보지 같은 데서 네. 많이 돌았었어요. 중앙일보에서 내부의 디지털 전략을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적임자를 찾았다, 본부장급에. 그거는 알려졌던 네네. 내용이죠. 혁신보고서도 그렇죠. 나오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채용이 됐는데 예. 아무도 그가 누군지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포털에서 그러면 포털에서 오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본부장의 급이 카카오의 전 공동대표였던 예. 이서구 대표였다라는 사실이 되게 놀라웠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네. 이분이 가시는 그 직함이 중앙미디어그룹의 조인수 공동대표 그리고 중앙일보 디지털 전략 본부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이거는 확인이 됐나요, 이제? 예, 이거를 지금 중앙일보 측이나 네. 혹은 이서구 대표가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서구 대표는 중앙일보로 가는 건 맞는데 네. 중앙일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중앙일보 내부나 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되게 전통 신문 조직이지 않습니까? 중앙일보. 그렇죠. 지금 올해가 창립 50주년을 맞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문인데 이 곳에서 편집국 안에서 네. 요새 신문이라는 이런 뉴스가 신문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바일 이런 식으로 쭉쭉 끊김없이 서비스가 계속돼야 되는데 예. 신문이라는 공간이 워낙 아침에 한번 발행되고 오후에 한번 발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시간 뉴스나 그때그때 이슈를 제대로 못 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중앙이 가지고 있는 많은 콘텐츠로 이제 흩뿌리는 그런 전략도 짜고 또 어떻게 보면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마인드도 좀 변화시켜보는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12월 지금 1일자로 부임한다고 하거든요. 부임한다고 그렇군요. 하는데 예. 구체적으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민성 기자도 한경에서 네네. 그런 역할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게 대단히, 저와 비교할 수 있는 분은 전혀 예. 아니신데요. 네. 이게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이석유 전 대표가 예.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반신반의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죠. 갑자기 포털에 계시던 분이 왜 중앙일보를 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석유 대표가 1992년부터 94년까지 중앙일보 기자를 했던 분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저도 이분이 지금 몰랐어요. 네네. 1966년생이시거든요. 네. 근데 중앙일보 기자로 생활을 시작을 했고 이분이 또 되게 독특한 게 해외에서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를 따신 미국 분입니다. 변호사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변호사도 하시면서 이분이 또 카카오에 가기 전에 이석우 대표가 NHN 네이버죠. 네. 네이버에서 경영총괄 이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NHN USA의 법인 대표도 한 네. 이후에 이제 2011년 11월부터 이제 카카오의 공동대표가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문 그리고 또 법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포털에서 다양한 어떤 경영적인 수업들을 많이 밟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총괄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일보가 깜짝깜짝 놀라는 결정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그렇죠. 이 최근에
번호를 일련 번호를 매겨가지고 절대 유출될 수 없도록 했다는 그 혁신 보고서. 그렇죠. 김민성 기자도 못 보셨죠? 네, 사실 저도 못 봤습니다. 예, 근데 그 정말 혁신이 뭘 향하고 있을까요? 네, 정말 그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작년 초에 그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혁신 보고서를 발표해서 네. 되게 전 세계 미디어에 되게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줬거든요. 이거는 비밀리에 하지는 했을지는 몰라도 공개가 돼버렸죠. 그렇죠. 네. 뭐 버즈피드니 수많은 뭐 매셔브리니 이런 데를 네. 통해서 혁신 보고서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과연 우리 언론 조직은 잘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졌는데 중앙일보가 올해 그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똑같은 그 혁신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네. 이거 취재하는 팀들이 뭐 미국도 가고 뭐 다양한 데 출장을 갔다 와서 이걸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번호를 매겨놓고 뉴욕타임즈처럼 절대 세계 나가게 할 수는 없다. 네. 해서 실제로 보신 분들이 몇 분이 안 되세요.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보신 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번 뭐 이렇게 예. 뭐 중요한 내용은 못 들었지만 네. 그래서 거기 담겨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게 그런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뉴스에는 마감이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이신문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종이신문은 아침에 발간이 되면 그건 이미 어제 소식인 거고 마감이 지금도 있죠. 또 새로운 버전이 있는데 그래서 뉴스는 흐름인데 네. 왜 이게 이런 것들이 중앙일보 혹은 중앙미디어 안에서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의문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이서구 전 카카오 대표가 네. 중앙일보의 디지털 전략 본부장이라는 형태로 지금 편집국 내부로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예.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자리가 편집국장 그 옆으로 배치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만큼 뭐 편집 회의뿐만 아니라 지금 이 뉴스를 모바일로 보내자. 이거는 예. 신문으로 가자. 뭐 더 깊게 취재해서 다른 형태를 만들어보자. 이런 되게 세부적인 액션까지를 관여하게 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일단 그림인 것 같아요. 예. 네네. 마감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명제지만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언론이 그런 그렇죠.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 네네. 조인스 공동대표를 맡는다고 하는데 조인스라고 하면은 네네. 온라인 신문으로서는 굉장히 선도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조인스라는 게 중앙일보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 언론이었는데 예. 인터넷 신문 뭐 같은 거였는데 이게 지금 조인스라는 말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일련의 그 중앙일보를 일보가 아니라 중앙미디어 네트워크라는 일종의 지주회사 형태로 좀 보면 이게 잘 보이는데요. 중앙미디어 네트워크가 보면 지금 신문인 중앙일보가 있죠. 네. 그리고 종편인 JTBC가 있고 여기서는 또 드라마 등을 만드는 또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되게 아주 방대한 그 연령별로 타겟팅된 잡지도 만드는 곳입니다. 되게 많은 예를 들면 이코노미스트나 뭐 여성중앙 이런 잡지들이 있죠. 네. 그리고 중앙미디어 네트워크에는 영화체인은 심지어 메가박스도 여기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CGV와 뭐 한대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메가박스도 있고요. 그리고 중앙미디어 전체의 인터넷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만드는 연계하는 그런 그 조직이 바로 이 조인스고 또 온라인 중앙일보가 따로 있어요. 예. 이거는 뭐 세부적인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제일 거대한 미디어 기업입니다. 중앙미디어 네트워크라는 예. 조직이. 무려 거기에 지금 36개 기업이 산하 기업으로 있어요. 전자공시를 찾아봤는데 오늘. 네. 그래서 지금 신문, 방송, 뭐 잡지, 온라인, 모바일, 뭐 사업 등을 지금 다 하려고 하는데 그럼 여기 왜 이서구 대표가 그 조인스라는 조직의 뭐 공동 대표라는 간다는 얘기가 나오느냐 이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인스라는 그 온라인 플랫폼의 부활을 지금 중앙일보가 준비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중앙일보의 이 조인스라는 게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아시아 최초의 뭐 온라인 신문 네. 이런 걸로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인스가 이게 1999년에 설립된 회사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겪냐면 2000년에 이제 조인스닷컴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2010년에 이 회사가 J큐브 인터랙티브라는 회사로 좀 뭐 특이한 이름이죠. 네네. 이걸로 바뀌어요. 바뀐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조인스닷컴이랑 예전에 MSN 아시죠? 맞아요. 예, MSN 있습니다만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포털 서비스가 MSN이었습니다. 뭐 예전에 지금은 뭐 카카오톡 메신저를 많이 쓰시지만 한때 저희가 뭐 MSN 메신저가 그런 위상이 있었던 거였죠. 그렇죠.
한매일 있을 때 예. 그때 조인스랑 MSN이 합쳐져서 조인스 MSN이라는 그 포털 사이트가 탄생을 했었어요. 맞아요. 지금 네이버나 기억이 나네요. 예. 네이버나 다음과 비교되는 예. 그래서 그때 중앙일보가 우리도 네이버 다음과 비교하는 이런 포털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는데 이게 결국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2013년경에 그 조인스와 MSN은 다시 갈라지거든요. 그 이후에 조인스가 포털이었는데 되게 유명무실해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있는데 조인스라는 포털이 뭐 한번 힘을 잃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지금 이 제이큐브 인터랙티브라는 회사가 드라마 하우스라는 회사랑 합병이 돼서 지금 드라마 하우스 앤드 제이 콘텐츠 허브 주식회사라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대단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게- 어쨌든 네. 그 네네. 문화나 뭐 여러 가지 네네.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네네. 좀 다가고 있네요. 그렇죠. 이 드라마 하우스가 뭐 쉽게 얘기하면 그 JTBC에서 되게 유행했던 드라마 밀회 있었잖아요. 예. 이런 드라마들 최근에 뭐 사랑의 금동화였나요? 운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 드라마를 만든 곳인데 네. 그러니까 핵심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조인스라는 포털을 이서구라는 그 다음 카카오를 했던 포털의 대표가 와서 네. 조인스라는 이 중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컨텐츠들을 아우르는 포털을 다시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일련의 네. 이야기들을 다 들으니까 굉장히 설득력 네네. 있게 들리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중앙일보, 뭐 JTBC, 뭐 이런 식의 어떤 네네. 그 하나의 매체로서뿐만이 아니라 전체 네네. 정말 미디어 그룹으로서의 시너지를 살려가면서 그렇죠. 향후 IT 시대에 앞서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엿보이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 있는 포털의 대표가 이 전통 언론으로 온다는 것 네. 자체가 되게 뭐 파격적인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어떤 IT적인 혁신을 내부에서 할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 있었겠죠, 중앙일보도.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외부에서 이렇게 모시고 와서 오히려 더 종합 콘텐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혹은 네. 더 유료화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반적인 서비스 전체를 해볼 수 있는 이런 포털적인 역량을 지금 이서구 대표한테 중앙일보가 기대하는 것 같아서 IT 네. 업계도 여기에서 분명히 어떤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되면은 뭐 넷플릭스도 진출이 가셔야 될 거고, 네네. 미디어업계에 굉장히 변화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닷컴의 김민성 기자였습니다.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뭐대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머는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안녕하세요. 이현복 셰프입니다. 팔도 짜장면 아세요? 갓 볶아낸 야채에 불맛 돋는 춘장을 쫙! 이래야 진짜 짜장면이죠. 오늘 팔도 짜장면 한 그릇 어떠세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짜장면.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전격 타결이 됐었죠.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올해 6월에 정식 서명을 하면서 현재는 국회 비준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근데 한중 FTA 지금 비준이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얘기가 많이 있고요. 득과 실에 대해서는 좀 덜 살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준 전에 좀 더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